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본 게 또 조금 정확히 본 거예요. 대한민국은 출생 때부터 DNA가 전체주의에 대한 전투적 대립성을 갖고 있어요. 전투적 적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저희가 사회가 이렇게 왜 망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됐냐. 저거를 말갱이가 어딨남요. 지금도 냉전적 사고방식이군요. 색깔 논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해온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안철수 씨 연락 좀 해주세요. 아직도 빨갱이가 어딨남요 해요? 저기서 그 반 사색이 돼서 북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 옆에서 빨갱이가 어딨남요? 빨갱이가 어딨남요? 한번 그 말을 해보시지 그래.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정신이 망가져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실존적인 상태가 걔들이랑 대립하고 있는 거라 전체주의에 대한 대립 전투성이 여기 잠들어 있다고요. 그냥 틈만 나면 뚫고 올라 그러는 거예요. 뚫고 올라오려고. 그런데 미국은 1972년 이게 이제 그 모택동과 닉슨, 이 사진은 모택동과 키신저인데 모택동과 닉슨이 1972년 2월 달에 만나거든요. 그 이후 중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죠. 그리고 1990년경부터 소련과 동구가 해체가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는 중국 사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천안문 학살 10,000명 있었음에도 바로 스코우크라프트가 그 미국 아버지 부시가 자기 백악관 그 안보 보좌관 보내서 등동지 뭐 죽은 건 죽은 거고 우리 같이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면죄부를 바로 이듬해 줘버렸잖아요. 아버지 부시 클린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아들 부시 중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 끌어나갔고 중국 왕창 띄워줬죠. 그 다음에 오바마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1990년 이후 30여 년 동안 중국 사랑에 홀딱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골아픈 존재야.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시대착오적 존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대착오적 존재다라고 저희들이 본다는 걸 알고 나는 대한민국답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워싱턴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입니다. 이게 안철수의 개소리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이념 논쟁하자는 겁니까? 색깔 논쟁하자는 겁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정가를 흉내내가지고 좌빨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시대착오적 존재가 됐고 6.25 때 피땀 흘려서 싸운 우리 선배 세대가 개코미디가 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볼 때는 야 너희 좀 딱하긴 해. 근데 너희는 그냥 냉전 뒤치다거리나 좀 해라. 너희 북쪽이들이 좀 너무하니까 너희는 좀 냉전적인 걸 계속 좀 견지를 하고 살긴 해야 되는데 너희는 박물관에 좀 골동품 같은 놈들이야. 시대착오적인 놈들이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본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한테 무기 기술 잘못 줬다가는 사고 크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클린턴이 하는 말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2014년 골드만삭스 임원들 앞에서 비밀 강의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너무나 강해진다. 그거 약간 클린턴이 잘못 표현해서 그냥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과 같이 걔들 용어로 힐러리 클린턴의 용어로 힐러리 클린턴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같이 시대착오적 전투성을 가진 자들이 저 민감한 지역에서 독일 정도의 파워가 있는 미들 파워가 되면 저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시대착오적 전투성을 갖고 있는 그게 내장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 이상을 능가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나 기타 등등 그 동북아의 여러 질서, 여러 시스템의 안정성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안 바라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통일 대한민국의 힘이 너무 통일 한반도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그런 막연한 이유라기보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맹렬한
반전체주의 전투성, 전체주의에 대한 전투적 투지, 전체주의에 대한 전투적 에너지, 그게 불질러져서 일어날까 봐. 지금 그 사진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이 열받는데, 저 반인류, 반인도 범죄, 저 이상한 빨갱이, 저 무슨 저 간첩 같은 놈들, 문재인 일당들 이러고 열받는데, 2,500만의 그 상황이 매일매일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됐을 때는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이거 어떡하다 이렇게 된 거야? 주범이 어디야? 스탈린은 죽었고, 그거 모택동보다 더 모택동스럽다고 주장하는 시진핑 저놈이 주범일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영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군사기술에 왜 저 정도까지 인색할 이유는 없는데, 이를 미사일 지침 얼마나 인색했어요.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미사일 지침 다 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인색했냐면, 우리 미사일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전기로 돌아가는 뭐 센서도 돌아가고 뭐 날개도 튀어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지가 그 아래서 방전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인 배터리가 아니라 열전지를 쓴다고요. 열을 받았을 때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어디야 그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질이 있는데, 전해질을 가로막고 있던 막이 녹아요. 그게 열전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극 양극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게 열전지거든요. 그럼 열전지를 그 열전지를 스타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화약종인데 저거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화약종에도. 우리가 그거 몇 장 들여다가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만드니까 그것도 수입을 끊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미사일 만들지 마. 우리가 미사일 만드는 거 사다 써. 우리 무역 그 흑자 좀 누려야겠어. 그런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감했던 거예요. 한국인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전체주의에 대한 저 전투적 적개심, 저 전투적 적의, 이게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중국 사랑, 그 다음에 또 독일 쪽에서는 또 러시아 사랑, 이 따뜻한 평화스러운 세계와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냉전적 환경 안에 갇혀져 있는 불쌍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저 시대착오적 냉전적 환경 속에 갇혀져 있는 불쌍한 짐승들한테 안철수 같은 전도사를 보내서 좀 깨워주기도 하고, 박원순 같은 전도사 보내서 깨워주기도 하고, 저 불쌍한 짐승들이 행여 위험한 물건 갖고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다 뺏어놔야 된다. 이런 게 작동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F-35 정비창도 그렇잖아요. 여기 F-35 있는데 정비 받으려면 일본 가거나 호주 가야 돼요. 이거는 좀 사실 그래요. 이렇게 F-35 많으면은 좀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F-35에 그 들어가는 기술 다 안 해. F-21로 증명하고 나면 여기 정비창 열어줘야 돼요. 거기 F-35에 우리가 빼먹을 기술도 없어. 우리 다 뜯어봐도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 F-21에 좀 허접한 형태라도 다 구현돼 있어. 어떤 건 더 좋게 구현돼 있어요. 그 F-35 정비창 열자라고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안에 전용 정비창 열어라. 그럼 우리가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가겠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정비 받는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돈 주고 과외받았죠. 이거 좀 대단합니다. 우선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소형 제트 엔진, 저게 뭐 2,000마력, 뭐 3,000마력, 1,000마력 이런 급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소형 제트 엔진이에요. 우리 뭐 했어요? 해성 미사일에 했어요. 처음에 그 함대함 미사일이죠. 해성 미사일에.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아음속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제트 엔진 만들었다고요. 굉장히 오래돼요. 저렇게 만든 지가. 그래서 이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제트 엔진들은 미사일이 그런 걸 쓸 때는 우리가 저걸 써요. 저런 식으로. 저게 제트 엔진이 그러니까 20-30cm 이렇게 요 정도, 직경을 요 정도까지 좁혀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제 얼굴 직경 정도로 좁혀야 되는 거예요. 직경을.
그다음에 액체 연료 우주 로켓 저게 처음에 나로 요번에 누리호 과외는 시원치 않았지만 누리호는 하나도 과외 안 받았죠. 근데 나로 때 우리가 과외를 좀 받았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무지하게 저희들은 그 고생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또 개코를 갖고 있으니까 학습자가 워낙 영민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착안이나 화두 그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 성공시켜 버렸죠, 바로. 그것도 아마도 제 의심하기에는 문재인이 그거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고 있다가 결국 밀려서 작년에 날리게 된 거죠. 그다음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이거 러시아 기술입니다. 우리 현무 2B 여기 왼쪽에 굉장히 비슷한 그 탄도미사일 두 개 올라가죠. 현무 왼쪽 거는 아니 오른쪽에 왼쪽 거는 우리 현무 2B고요. 오른쪽 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 2B나 저기 어디야 그 러시아 이스칸데르나 북한 그 탄도미사일이나 생긴 게 비슷해요. 셋 다. 그 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러시아의 야혼트를 그대로 이제 거기서 기술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현무 3C입니다. 이게 이제 램젯 스크램젯 기술이죠. 이게 이제 극초음속 이걸 쏘게 되면 올라가다가 팍 꺾어서 가요. 그 저기 그 아래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올라가다 난 모양으로 옆으로 팍 꺾어서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탄도미사일이어서 탄도가 아니라 처음에 그 로켓으로 위로 꽤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저게 이제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저거는 대기권 안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90도 딱 꺾어가지고 기역자로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에이사 레이더 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반도체로 만들었지만 걔들은 이제 그걸 이제 거의 뭐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원리를 담은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레이더의 그 아날로그적 회로랑 그 부품들을 보면서 원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최상의 질화갈륨 반도체로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려한 성공의 사례, 제가 한 두 가지만 성공 사례를 한두 가지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에이사 레이더죠. 이 에이사 레이더는 뭐 딱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레이더가 주파수를 마음대로 바꿔 지가. 두 번째는 기계적 회전 없이 레이더의 지향을 변경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뭐 레이더를 보면 레이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으로 레이더파가 쏴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레이더파가 쏴지고 이거거든요.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적 회전을 한 거죠. 기계적 회전으로 레이더의 지향성을 맞춘 거죠. 근데 기계적으로 여기만 보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안 움직이는데 여기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게 이렇게 쏘고 있는 거야. 100몇십 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 회전 없이 지향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이면서 동시에 전자전 장비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파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상대방 주파수 흉내내서 때려버리면 재밍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주파수 흉내내서 엉터리 신호 보내면 홍길동 되는 거예요. 내 비행기가 상대방 레이더 화면에 내 비행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얘가 뭐가 있냐면 강력한 지상목표 지형 인식 레이더. 이걸 지상목표 지형을 인식하는 레이더를 합성개구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AR,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레이더를 때려가지고 오는 거를 그 레이더파에 반사가 되어 오는 시차를 뭐 어떻게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형 지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렌더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쓰냐면은 지상 감시 정찰 목표 추적에 쓰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부 이제 탑건 매버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10m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샥 간다든지 계곡이 뭐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생겼는데 비행기가 거기에 딱 20m 위에서 꼬불탕꼬불탕 하면서 계곡을 타고 침투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KF-21 저게 싸가 달려있는 KF-21이다. 뭐 그런 비행기다. 만약에 앞으로 싸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저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동해에서부터 해서 그 저기 개마고원 그 골짜기 타고 가가지고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압록강 상류 혹은 두만강 쪽 가서 거기 건너오는 그
중국 애들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곡 타고 가니까 레이더도 안 걸리고. 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 기술이 뭐가 있냐면 한국이 이 지라갈륨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A사도 최첨단인데 지라갈륨 A사 모듈은 최첨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뭐 한 두세 국가밖에 안 해요. 우리까지 서너 개 하나 할래나. 그래서 F-35만 해도 옛날 비행기가 되나가지고 F-35가 A사 레이더를 쓰는데 걔가 우리보다 모듈을 나쁜 걸 쓰기 때문에 F-35 A사보다 KF-21에 들어가는 A사가 그 블락 한 덩어리가 50배 정도의 성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듈 하나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은 모듈을 우리가 뭐 1,400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걸 F-35식으로 따지면은 7만 개 모듈인데 F-35가 그렇게 안 되죠. F-35도 모듈이 한 1,500개 안 되니까 저거 나중에 채워놓으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라갈륨보다 한 세대 더 앞선 소재, 그러니까 웨이퍼죠. 반도체 만든 웨이퍼, 알루미늄 지라갈륨 웨이퍼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요. 우리가 뭐 웨이퍼 다루고 반도체 다루는 건 세계 1등이니까. 이게 그래서 KF-21의 생명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자전을 하려면 상대방 주파수를 흉내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 주파수를 받아들인 거를 이해를 해야겠죠. 복제하려면 상대 주파수를 해독해서 복제하는 장치, 이걸 DRFM이라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저거 얼마 전에 개발 끝났어요. 아마 DRFM에 이제 그 수신되는 안테나에서 쫙 수신되어 오는 것들을 DRFM의 그 단자로 다 모아줘야 될 텐데 아마 그 안테나 소자가 한 수백 개, 한 1,000개는 온 몸뚱아리에 붙어 있을 거다. 그 몸뚱아리에 붙는 걸 동체 일체형 안테나, 컨포멀 안테나라 그럽니다. 옷 입듯이 안테나 입혀놓은 거예요. 몸의 형상에 맞춰서. 그게 이제 소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단순히 스텔스 형상을 위해서 동체 입히는 게 아니에요. 컨포멀 안테나들은요. 엄청 많은 모듈로 이루어진 위상 배열 안테나예요. Phased Array. 위상 배열이라는 건 지향 변경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향 변경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사는 지향 변경을 할 뿐만 아니라 주파수 자유 변경을 하죠. 얘는 주파수 자유 변경까지 못하더라도 컨포멀 안테나는 지향 변경을 해요. 그래서 지향 변경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이쪽을 보고 있을 때 다 그때 만약에 상대방한테 나한테 레이더가 오는 거야. 이거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가 이쪽에 있을 때에 왜 내가 이쪽 볼 때의 상대를 느끼는 거하고 내 레이더가 이쪽 볼 때 상대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해 보면 그럼 상대는 여기 있구나. 라고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아마 적 레이더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쏜 미사일과 통신을 할 때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해요. 내가 미사일 쏴놓고서 미사일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내가 안테나 방향 바꿔가면서 얘한테 교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거기 아니야. 목표 바뀌었어. 저기로 가. 요새는 미사일에 가다가 목표 바꿔서 가거든요. 특히 저거 뭐에 그러냐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200km예요. 상대가 마하 2, 마하 3으로 움직이는 마하 1.8, 마하 2로 움직이는 1시간에 1km로 움직이는 비행기고 그것도 일정 방향이 아니라 가다가 요렇게도 올라가고 요렇게도 내려오고. 그럼 내가 미사일 쏘놓고 200km 가는 동안 내 어떤 레이더에 상대방 미사일에 달린 레이더는 기능이 약하니까 내가 내 A사 레이더로 추적하고 있는 상대방 위치를 계속 내 미사일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사일과 통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은 알았어 갈게 수정했어 오케이 하면서 미사일은 통신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200km를. 그러면 미사일한테 그 메시지 때릴 때 누가 때려주냐? 저 동체 일체형 안테나가 때려주는 거예요. 컨포멀 레이더가. 왜냐면 내 비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사일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미사일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안테나의 지향성을 계속 바꿔줘야지 200km를 그 전파가 갈 거 아니에요. 150km를 갈 거 아니에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요번에 개발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KF-21을 동체가 뭐 멋있게 무슨 스텔스 같이 나왔고 엔진이 뭐 그럴듯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저런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레이더 그게 덩어리예요. 그게 덩어리인데 아시다시피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저희란 말이에요. 특히 물건으로 만들어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참 팔자가 참 세요 지금. 그 센 팔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풀어가야 될 거냐. 그게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예요. 이게 이제 A사를 받쳐주는 컨포멀 안테나.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없는 옷같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저런 식으로 저거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가 그 작은 레이더 모듈인 거예요. 안테나 모듈인 거예요. 비행기 몸체 따라서 저렇게 수백 개가 박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위상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저 아래 그림에서 보시죠. 빨간 선 보세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 저렇게 어떤 그 전파가 갈 때에 그 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상의 그러니까 저 전파가 갈 때 패턴 저걸 위상이라고 불러. 페이즈라고. 페이즈 어레이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가 다 안테나 소자들이에요.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안테나 소자들인데, 이 페이즈를 그러니까 이 안테나는 물리적으로는 앞을 보고 있어. 계속. 그런데 레이더나 전파의 전파의 지향성은 달라져. 저 지향성을 어떻게 바꾸냐? 안테나 한 명의 페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페이즈를 적절하게 배열을 하면 그 페이즈와 페이즈가 연결된 점을 이은 저 선단, 끄트머리 가만히 보세요. 각 안테나는 사실 다 정면을 보고서 지금 발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을. 그런데 그 발신의 전파의 페이즈가 안테나마다 그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상의 맨 끝단, 맨 앞단을 연결한 선이 저게 전파의 전면부가 되거든요. 그 전면부는 어딜 향하고 있냐고. 비틀어져 있잖아요. 세타로. 그래서 지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위상 배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건 A사도 위상 배열이고요. 컨포멀 안테나도 위상 배열이에요. 단지 뭐 여러 다른 장점 다른 것도 있지만 컨포멀 안테나는 수신도 하고 뭐 발신도 하고 하지만 컨포멀 안테나는 주파수는 안 바꾸는 것 같아요. A사는 주파수를 바꿔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능동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그렇게 되는 거죠. 저 A가 액티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미국이 협조 안 해주고 우리 힘을 뺄라 그러고 미국이 특별히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국 사람과 관점, 그 사람들의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 그 세계 시스템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착오적 반공 내지 반전체주의 전투성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무기 기술 잘못 저기가 획득하면 저거 대형 사고 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손발을 묶었던 거예요, 미국이. 묶었던 거예요. 그 묶은 와중에 이런 일들을 성취한 거예요. 또 그 묶은 와중에 또 이런 일도 성취했어요. 미사일 적외선 탐지기. 이거에서 민수용도 똑같은 원리로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군사용과 민수용의 차이는 뭐냐면 극악한 환경에서 극도로 정확하게 극도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군수 쪽 기술이에요. 극악한 환경이죠.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 영하 뭐 40도, 50도고 여기서 출발할 때는 뭐 영상 10도고 극악한 환경이죠. 습도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게 뭐 미사일이 예를 들어 극초음속에다가 마하 6이에요. 그럼 초당 이게 몇 메타 가는 거냐면 마하 6이면은 초당 2.5km 갑니다. 2.7km쯤 갈게요. 4 곱하기 2.3km쯤 갈게요. 2.3km. 초당 1초에 반짝하면 2.3km 가. 상대 물체는 움직이고 있어. 상대 물체도 마하 2로 움직이는 놈이야. 근데 상대 물체를 식별하고 가서 들이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극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냐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군사용과 민수용이 갈리는 거예요.
그 원리는 민수랑 똑같아요. 민수 중에서도 비싼 물건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적외선 탐지는 미사일 최종 단계의 탐지 수단입니다. 이때 적외선 감지는 우리가 뭐 뜨뜻한 걸 감지해서 열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광선 파장. 적외선도 광선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광선 파장으로 감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미사일이 쫓아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이걸 이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기만수를 해요. 뭐 퍽 하고 뭐 열나는 뭐 금속 쪼가리도 뿌리고 뭐 플레어, 체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가다 이렇게 전투기 사진 보면 뭐 이렇게 퍽 하고 분수처럼 뭐 불똥 풍기고 가잖아요. 불꽃놀이 하면서. 그게 플레어, 체프예요. 그러면 얘가 열을 쫓아가는 놈이라서 플레어, 체프를 온 천지사방에 다 불덩어리가 되면 얘는 갑자기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외선도 대역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대역을 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형상이 또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플레어, 체프에 안 속지. 상대는 물체가 크고 거기에는 뭐 꼬리 쪽은 좀 차고 뭐 엔진 쪽은 뜨겁고 사람 앉은 데는 뭐 중간이고 날개 끝은 어떻고 물체가 이렇게 형상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플레어나 체프는 그런 물체 형상은 못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플레어, 체프로 다 뭉개놔도 그 뭉갠 그림 안에 그 형상이 또 보인다고요. 그거 쫓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외선 다중대역 탐지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거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미세 적층식 금속 합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을 합금을 하는데 그냥 물을 가해서 그냥 이렇게 합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원자 몇 개로 막 하나 깔고 그 위에 또 원자 몇 개로 막을 하나 깔고 뭐 이런 식이겠죠. 거의 나노 수준에서. 그러면 그게 뭐 열 가해서 이렇게 그 같이 반죽 만드는 합금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질 거 아니에요. 미세 적층식 금속 합금 기술. 저걸 초격자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탐지기를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 군사용으로 저렇게 가면은 저건 이제 하이텍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을 둘로 나눠서 가벼운 쪽은 미사일 앞대가리에 그냥 달아요. 가벼운 쪽은 일단 눈알 저걸 이제 업틱이라 그러거든요. 광학계. 저 광선 다루는 거라. 렌즈. 그거는 앞에 달아야지. 그리고 렌즈 뒤에 바로 뒷단에서 뭐 처리해 주는 애가 있겠죠. 걔는 어쩔 수 없이 앞에 달아야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독하고 처리하는 부분 프로세스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얘는 빼갖고 미사일 중간에다 간 거예요. 저거 이제 한국인들이 잘 발휘하는 이제 꼼수지. 근데 세계 최초 꼼수예요. 그래서 나타난 효과는 뭐냐? 미사일의 균형이 맞았어.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네. 잘 날아가고. 그전엔 다 앞에다 뭉쳐 달아서 자꾸 이게 대가리가 처지니까 그거 안 처지게 하려면 꽁지가 엄청 이걸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들을 해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때를 만나서 미국과의 그런 벽이 깨지면서 지금은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미국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정학적 군사 동맹일 뿐만이 아니라 군사 기술과 무기 제조, 무기 공급에 관한 파트너십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허접한 무슨 엽총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고급의 무기들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구축해 놓은 그 군수무기 체제 안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파먹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무기상도 아니고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려고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기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국과 어떤 종류의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랑 미국이 과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 지금 그 징조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